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박초롱 기자, 뉴스토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광주 건물 붕괴 사고 또 인재였나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무려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 근데 이 사고가 끔찍한 인재였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사고 당시에 철거업체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았던 그 해체 계획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 업체는 광주 동구청에 사고가 난 건물과 다른 건물 수십 개를 철거하기 위한 해체 계획서를 허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철거 업체는 그 구역에 여러 개 건물을 이런 식으로 철거한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해체 계획서의 내용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지지 역할을 할 성토체를 이제 아래부터 쌓은 다음에 고층부터 안전하게 무게 중심을 아래에 두고 고층부터 철거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의 해체 계획서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계획서가 지켜지지 않았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요. 건물의 저층부터 부수는 모습이 목격이 되기도 했고, 건물 측면이 거의 잘려나간 채 굴착기로 위태위태하게 작업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도 공개가 됐고, 네. 또 공사할 때 과도하게 물을 뿌리거나 또 정류장을 임시로라도 좀 옮겼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왜 옮기지 않았을까? 인부들이 대피하면서 도로는 통제하지 않았던 것 등 뒤늦게 눈에 띈 이런 점들 때문에 시민들은 인재다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사고가 일어나기 2달 전에 한 시민이 이 같은 철거 과정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면서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던 사실까지 있었다고 하죠. 네. 광주경찰청은 합동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해서 사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려면, 사고가 일어나려면 단 하나의 원인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복잡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에도 있었습니다만, 김준일 대표, 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박초롱 기자 설명한 것처럼 해체 계획서대로 안 한 거죠? 네. 다 돈이죠.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성토를 쌓는다는 건 흙으로 이렇게 크게 올려가지고 5층 높이로 흙을 쌓는다라는 건데, 이거 하려면은 돈, 자재 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또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거만큼 또 이제 비용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서에는 흙더미를 뒤에다 높이 쌓고 그걸 타고 굴삭기 포크레인이 올라가가지고 5층부터 부시겠습니다. 이거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는 이제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 동구청에서 그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걸 보고 허가를 해줬는데, 문제는 중간에 한 번도 안 나와 본 거예요. 그냥 허가만 해놓고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 했는데, 여기서는 공사 기간 줄여야 되고 돈 아껴야 되니까 자기들 맘대로 이렇게 하다가 아래부터 뚫은 거예요. 아래부터 이제 두드리다가 아까 전에 박초롱 기자가 얘기했듯이 물을 엄청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먼지가 날려서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기둥이 물을 먹으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때가 툭 건드리면 이제 다 우르르 무너지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이거를 현장에서 지켜봐야 될 감리도 없었고, 감리를 또 이제 원청에서 고용을 해요.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기업의 사회이사 같은 거죠. 그래서 이사회 가도 거수기 역할만 하고 제대로 지적을 못 하고 뭐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한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감리 없었고 그 감리는 어제 저녁까지도 통화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어제 저녁 뉴스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체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지금 어제 이제 압수수색을 다 했어요. 이제 본사 그 광주 사무소,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 광주 사무소하고 철거 업체에 다 압수수색을 했고, 지금 13명은 소환 조사한 상황이고요. 조만간 이제 구속자가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초롱 기자. 네, 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루는 사건들이 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뭐 2년 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요. 결혼 반지 찾으러 갔다가 이제 신혼부부가 참변을 당했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완전 반박이에요. 네, 그때도요, 뭐 지지대 얘기 나왔었고요, 고층부터 철거 안 했다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참 기자로서 대체 언제까지 이런 사고에 역시나 또 이런 단어들을 넣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밖에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광주 동구청장 잠시 후에 직접 연결합니다. 이 질문 다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로 갑니다. 네. 이준석 돌풍 과연 현실화될까? 투표는 다 끝났죠? 네, 어제 이제 끝났는데 오늘 이제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 간판이 선출이 됩니다. 오늘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는 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이 지금 45.36%를 기록했어요. 이 체제로 이제 선거가 진행된 역대 이래로 이제 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을 한 거라고. 2배예요, 2배. 네, 지난 거의 전당대회 2배죠. 때보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흥행을 한 건데 이번 흥행의 주역으로 꼽히는 이준석 돌풍이 지금 보수 정당 최초로 30대 당대표 탄생으로 현실화가 될지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반면에 뭐 당 일각에서는 안정과 경륜을 중시하는 당원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뭐 주호영, 나경원 후보로 결집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뭐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도 당권 주자들이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막판 표심 잡기 경쟁을 벌였는데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10시부터 전당대회 열린다는 얘기는 이미 뭐 집계 다 끝났겠는데요. 어제 밤에 다 끝난 거죠. 그렇죠. 네, 네, 밤에 결과지가 다 끝났고. 나왔다는 얘기네요. 예. 뭐 이런저런 전망이 있지만은 그냥 기정사실이죠. 이준석 후보 당선이.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니, 너무 지금 2시간 반 남았는데. 예, 뭐 2시간 반 남았지만은 왜 이제 이유가 있어요. 투표는 끝났으니까. 예, 일단은 예. 투표율이 네. 45.36인데요. 이게 어떤 수치냐면 2017년에 25.2, 예. 2019년에 25.4. 네. 거의 더블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투표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당심과 민심이 일치합니다.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민심에 수렴한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소수 이제 당권파 이런 사람들의 표심에 이게 희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일반 당원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일반 당원들은 국민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예. 한 45%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50%를 넘느냐 이준석 후보가 그게 득표율이요? 득표율이요. 득표율을 그렇게 높게 보세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계속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이게 뭐 최근까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50%를 넘느냐 못 넘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게. 지금 최고위원 이거는 사실 이번에 관심을 많이 못 받았는데 네. 최고위원도 세대 교체가 될 것인가? 최고위원은 누구누구 나왔는지도 많이들 모르세요. 10명이나 나왔습니다. 예, 예. 10명이나 나왔는데 이번에 초선이 3명이나 나왔어요. 누구누구죠? 근데 지난 전당대회에선 초선이 김순례 전 의원 1명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 나온 사람이 조수진, 배현진, 네. 그리고 이영 후보가 있어요. 이 3명 중에 이제 그러니까 총 최고위원이 4명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까지 1명에서 5명이 꼽히는데 몇 명이 들어갈지 그럼 이준석과 같이 이준석 후보와 같이 패키지로 이제 세대 교체론이 좀 불 수 있을지라고 보이고 네네. 이제 뭐 조혜진 후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유력합니다. 3선. 그러니까 대표로 맨 처음에 출발했다가 최고위원으로 바꾼 거죠? 바꿨죠. 조혜진 의원은. 예, 조혜진 후보는 상당히 유력하다고 보고 뭐 김재원 후보 이런 분들이 또 되면은 경륜을 좀 얹어줄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그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동농으로 하는 게 있는데 지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0일 날 발표를 한 조사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30%, 더불어민주당 27%인데 이게 조사 이래로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역전했습니다. 민주당을. 이게 지금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같이 한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가 같이 한 거에서 처음으로 앞섰어요.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앞섰어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돌풍 그리고 국민의 뭐 여론 주목도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롱 기자. 네. 뭐 이번 이제 이준석 돌풍이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 정치라는 것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도 사실 높거든요. 그간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나왔지만 사실 그 젊음이라는 이미지를 소비하고 그냥 정치판을 떠난 그런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액세서리처럼 쓰이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냥 젊다는 것 때문에 이제 나왔다가 사실 사라지게 된 자기의 능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과연 이준석 돌풍이 이 당의 뿌리와 정말 이런 거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도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도록 좀 바라봅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어제 여러분 대선 나간다고 오후쯤 보도가 나왔거든요. 오늘 월간 하태경 있는 날입니다. 아마 요 돌풍하고도 뭔가 영향이 있는 건지 영향을 받아서 출마하는 건지 제가 직접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요. 네, 유력 대권 주자 윤석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예.
공수처가 지금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한 시민단체에서 윤 전 총장을 고발함에 따라서 정식 입건을 한 건데요. 지금 일단 혐의는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윤 전 총장을 고발한 단체의 주장은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 이런 것이고요. 또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 기소를 방해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를 함께 했습니다. 예. 윤 전 총장이 지금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어서 지금 정치적 공방이 지금부터 뭐 시작이 되고 있는데 당장 야권에서는 이거 윤석열을 죽이기 플랜이다라고 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건 아니고 이제 공식화한 것이 아니냐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인 거지 한 번도 정치하겠다고 뭐 정식 얘기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네, 뭐 그렇죠. 네, 윤 전 총장은 윤 전 총장 본인은 일단은 뭐 자신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밝힐 입장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공수처가 그러니까 인지 수사를 시작한 것이냐 아니면 고발을 받아 수사를 시작한 것이냐 처음에는 요것도 관심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한 거냐에 따라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어떤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거라고요. 예, 뭐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데요. 뭐 이게 보수 쪽에도 있고 진보 쪽에도 있고 그러는데 고소고발 많이 하는 단체들이 좀 있죠. 예, 많이 하는 데인데 거기 거를 이제 받아서 지난 2월 말하고 3월 초에 이제 2건을 한 거예요. 한 건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의혹을 한 의혹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 모해 사건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 기소를 방해했다. 뭐 이거 2가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이 1000건입니다. 아, 그래요? 예. 1000건인데 그 중에서 이게 7호, 8호거든요. 그러니까 고소고발 들어온다고 해서 다 공수처가 입건해서 수사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1000건은 그럼 1000건 다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균형론, 견제론, 당위론 뭐 이런 게 나와요. 균형론은 뭐냐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진보했으니까 뭐 보수로 분류되는 이것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수처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그런 론이 하나 있는 거, 설이 하나 있는 거고. 론입니다. 다. 견제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검증 파일 모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일종의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냐. 이것도 음모론이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알아서 기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야당 쪽에서 보는 시각이 이제 이런 거가 있고. 당위로는 뭐냐면은 아니 고소고발 들어왔으면 해야지. 뭐 당연히 공수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시각들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는 않고 어찌됐든 뭐 수사는 진행이 될 텐데. 한 가지 포인트가 이제 직권남용이거든요, 이게. 네. 직권남용을 입증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심에서 유죄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받았어요. 그렇죠. 직권남용.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국 장관도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해서 직권남용 아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이다라고 본인은 직권남용 아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보는 거는 애매하다.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직권남용이 뭐가 하냐면은 의무에 없는 일을 아랫사람한테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검증이 그러니까 확인이 될 것이냐라 좀 이게 의문인 거죠. 그래서 직권남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지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올랐지만 공수처도 같이 오른 거다 막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군요. 이거를 만약에 유죄로 그러니까 만약 기소조차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왜 했느냐 또 이제 뭐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기소를 하면은 또 재판에서 깨지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공수처가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오늘 2부 친절한 대기자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박철원 기자, 김준일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